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선원 25명이 탄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 해경은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4명에 대한 밤샘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보복을 시사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의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직접 프랑스로 가 귀국을 설득하고 송 전 대표와 함께 들어오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내전 중인 예멘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행사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 최소 78명이 압사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반군 측이 허공을 향해 총을 쏴댄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3분쯤 울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러시아로 가던 이 어선에는 러시아 국적 선원 25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21명은 구조했지만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배 위에 빨간 불꽃이 보입니다. 해경이 물을 쏘고 배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43분쯤 울산시 울주군 앞 28해리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배로 모두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 21명은 구조됐지만 선원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실종 선원 4명에 대해 공군 항공기 조명탄과 해군 함정을 지원받아 수색 중입니다. 승선한 25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타실 부근 중심으로 화재가 많이 번졌다. 그 정도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선은 어패류 100여 톤을 싣고 어제 오후 3시쯤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보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고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러시아에 대해 미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과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러시아를 공개 규탄해 온 것에 대해선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선 두 정상이 인도 태평양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전쟁 개입, 적대적인 반러 행위 등의 표현을 동원해 위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중국이 말참견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외교적 결례란 반박문을 낸 데 이어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며 하루 만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지난 2월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은 무력에 의한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도 중국은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곧바로 높은 수위의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중국 측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면 양국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날선 반응을 내놓으면서 방미를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에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를 절대 반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 자, 이게 뭐 중국식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말참견 하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끼어들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는 뜻일 텐데 예. 대통령의 저 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고유한 조어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여러 언론에서 외국에서 항상 보도되는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이렇게 관용구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고 해서 말참기를 하지 말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반박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사실은 좀 뭐랄까 지금까지 한국을 바라봤던 중국의 시각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우리 정상의 말에서 이런 식으로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정말 용인할 수 없다라고 외교적 결례라고 한 것은 저는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도 한중이 지금 외교 문제에서 최악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상 외교, 특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하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노이즈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지금 나는 거예요. 예. 순방 전에 당사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노이즈를 내는 게 저는 필요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그 멘트는 평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 이쪽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국제사회에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 우리는 이건 이제 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안정을 유지하자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건데 한 발 더 나아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힘에 의한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약간 적극적인 표현을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요. 예. 대통령이 물론 뭐 이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는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특별한 지금 대만 해협의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뭔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런 질문을 받아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문제를 중국이나 또 러시아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잘 썩 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을 놓고도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나서는 것 같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사이에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려 드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보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란 전제를 깔고 있죠. 이 주권국가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원칙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인 대량 학살은 용납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처리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는 그런 러시아 측의 그러한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야당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금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굉장히 보복 정치에 나서겠죠. 예.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바로 지금 당장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 벌어진다면 뭐죠?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면,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왔는데, 재정 지원에 여기를 유지하기 힘들 것, 고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특정 조건에서 생각해 볼 수 여지를 좀 남겼다. 예.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왜 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조야, 언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테고, 좀 더 좁히면 자유 진영의 편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이런 편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몇 가지 조건을 달았잖아요. 대량 살상이 일어난다면, 전쟁법을 어긴다면,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전제를 달아서 윤 대통령은 성의 표시를 한 거다. 말을 바꾸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 지원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자, 대통령실도 당연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린 것이다. 자,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 사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법 어겼고요. 예. 민간인 학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기 지원의 조건은 지금 충분히 성숙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계기나 사안이 없는데 뭐라고 이렇게 툭 얘기를 던지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문서 문제로 도청 파문 사태가 있고, 그 도청 파문에 한국과 관련된 것은 152mm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문건 때문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한국이 이 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 온 세상이 아는 얘기도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죠. 더군다나 미국과의 정상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뭐라고 이렇게 툭 의미 없는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더군다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사안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조심해야죠. 꼭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얘기인지 아니면 진심이 튀어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 툭 얘기를 함부로 던지는 것을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반응을 보면 물론 무례합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은 그 단어는
사실은 시정 잡배들이 쓰는 말입니다. 불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시정에서 쓰는 얘기예요. 무례해요. 그리고 러시아도 과도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왜 그럴 쓸데없는 계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드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순방도 하기 전에 이렇게 순방 리스크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 순방 갔다 와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순방도 하기 전에 벌써 추락하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외교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꼭 좀 배워서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가는 건 이제 미국과의 미국에 대한 이제 국빈 방문이고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뭐 미국은 당연히 뭐 환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 환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뭔가 뒷거래가 있었구나.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뒷거래가 있었고 봐라. 그 도청 문건 봐라.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왜 로이터즈와의 통신과의 그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우리의 강력한 우방은 미국은 물론이고 EU와의 관계도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이번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 외교부 그리고 정상회담들에서 나온다고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가 28개 국가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서 젤린스키와 악수했고 심지어는 대전차포 지원 문제까지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방독면이나 여기에 치중했단 말이에요. 지원에, 인도적 지원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평온하게 우리끼리 있으면 좋은데 상황 자체가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핵 확장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국제 기여하는 게 뭐냐라고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바이든이 물을 거 아닙니까? 예. 당신 국제 기여는 뭔데? 그리고 73년, 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름도 못 들어봐도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에서 터키 이런 먼 나라에서 지원했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생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영토 침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리고 러시아는 다르니까 우리가 바로 너무 북한에도 영향이 크니까 적대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게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이문희 비서관 정도가 했던 말이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 못하죠. 거부는 못한다. 그럼 뭐냐? K9 자주포를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했으니 포를 수출했는데 포탄은 따라가는 게 당연할 테니까 포탄을 보낸다. 그리고 수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폴란드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폴란드 총리가 외신과 회담한 걸 보면 한국산 포탄은 한국과의 합의가 안 되면 절대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는 폴란드로 못을 박아서 보냈거나 보내려고 하는 것들. 예. 폴란드 총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한국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바이든이 압력을 넣으라고 하는 형편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면 이런 취지였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과민 반응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전 정부와 달리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못마땅하겠죠. 러시아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론적 반응이잖아요. 무기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우리는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예. 그럼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게 레버리지로 북한을 활용하는 거고 다만 지금 북한의 기술 수준 이런 거 봐서는 미사일 능력이나 핵 능력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정도가 될까? 저는 그것도 러시아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다운 원론적인 대응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폴 러케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케메라 사령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핵무기를 운용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2차 타격 능력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이 원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이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양심도 없이 해결사를 자처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방치하고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세 사기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우선 매수권만 줘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매물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 장관은 공공 매입은 피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피해자 중에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원 장관은 또 전세 사기 사건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요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프랑스 엘리트의 산실은 그랑제골이란 학교죠. 송 전 대표는 파리 경영대학원이라는 그랑제골에서 방문 연구 교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을 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이 출국을 놓고도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바로 돈봉투 파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게 지난해 10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비 일학처럼 우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 외국으로 도망간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체류는 원래 오는 7월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연일 송 전 대표를 향해 귀국하라는 압박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파리에 직접 가서 송 전 대표를 강제 구인하듯이 데려오자는 말들이 나올 지경입니다. 언제 귀국할 것이냐는 질문에 송 전 대표는 뚜렷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내일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내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에겐 그래서 언제 귀국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신유만 기자의 기사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 직후인 24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당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의원 전원 명의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총에선 파리로 사람을 보내 송 전 대표를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송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비판에 이어 정계에 은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다 책임지고 자기가 다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합한 내릴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칼날을 휘두르지 못한다. 검찰의 입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당도 이러저런 고민을 또 해봐야 될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돈봉투 명단에 거론된 일부 의원들은 명단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귀국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부 보도를 보면 송영길 전 대표 내일 있을 기자회견 끝나면 이제 바로 귀국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귀국하게 되면 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한마디로 입건이 된지 여부가 아직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제까지 보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피의자로 입건됐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여전히 참고인이다라고 하면은 네. 바로 뭐 그 인천공항에서 압송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정말 한국으로 바로 귀국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검찰과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방어권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그 한국에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는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실제로 뭐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이 돼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긋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아무래도 보여줘야지 귀국을 하던 뭐 수사를 하던 협조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상당 부분 증거 확보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이란 건 재작년 말에 검찰이 압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3만 개라고 지칭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거, 이 본건과 관련된 부분은 한 2천 개로 추려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뒤에 아무래도 전직이긴 하지만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 소환을 시기를 좀 조율을 할 테지만 이런 물증들 그리고 강내구 회장 지금 영장 발부 여부가 조만간 이 관련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사실 법원도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경유해서 나가지 않을 도리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이런 확정되어 있는 증거들을 넘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뭐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피의자 신분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를 파리에서 강제 구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사법 주권이란 것은 이제 주권 영역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람이 프랑스의 그 검찰이 프랑스에 가서 강제로 압송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지난번 세월호 때 이제 뭐 돌아가신 유병헌 씨의 가족들이 프랑스에 있을 때에 한국으로 압송하는데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 끌렸던 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결국은 그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서 압송하는 절차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왜 한국으로 조기 귀국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것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계속 있으면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거부할 경우 그것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 내지 발부의 어떤 요건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 내지 도주 우려 이 부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국에 와서 나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도 없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이런 고육지책이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인 스스로 본인도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미 어떤 그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흐름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본인이 조기 귀국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신속하게 그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도 이 민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인 이 사태, 이른바 그 돈봉투 사건의 최종적인 어떤 수혜자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당시 당 대표로 그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적인 조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적인 그 책임자를 네. 부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그 강내구 씨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소환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구속을 시켜서 네. 최종적인 어떤 그 및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아마 그 변호인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송영길 대표를 중앙지검으로 부를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그게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공개된 이정근 녹음 파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네. 반박을 내놓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강내구 씨가 이 통화를 하면서 이 연길이 형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렇죠. 이 연길이 형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인사를 많이 했더라고 이래요. 그러면 돈봉투를 직접 교부를 했나라고 보이는 지점인 거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성만이 형,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해 준 걸 갖고 인사 제대로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잘했네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렇다면 이게 증거법상으로는요. 송영길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전문 증거인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말을 했다라고 녹취에도 담겨져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 자체는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유죄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불특정이지만 다수로 보이고요. 예. 이 돈의 흐름을 쫓다가 뭔가 하나라도 돈을 실제로 주고 받았구나라고 보여진다면 그걸 단초로 당연히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유죄의 어떤 판단 근거로 검찰도 삼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 녹취의 일부를 그냥 부인한다라는 것으로 어떤 무죄로 나아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자,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녹음 파일이 상당히 중요 변수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 쓸 수 없다고 하면 실체 진실 발견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 310조, 313조 이런 규정에서 이와 같은 사진이나 녹음 파일의 어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있으면은 그게 조작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상 증명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은 녹음의 목소리나 사진은 동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서 그 녹음했는 그 상황 그리고 네. 또 녹음했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의 서로의 인적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녹음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녹음 파일 내지 네.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그 송영길 대표가 내 목소리가 맞고 이 녹취록을 들어봤더니만 그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예. 그것이 조작됐다.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내 말을 어떻게 보면 녹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염시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근 씨가 그 당시에 내가 뭐 이걸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냥 자동 녹음을 했기 때문에 다른 녹음이나 똑같다.
그리고 녹음에 했는 그 녹취록 내용도 보면은 전혀 위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법정에서는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뭐 사실상 거의 100%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본인으로서는 부인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검찰이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틉니다. 그거를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검증을 할 경우에 재판장님은 물을 겁니다. 그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화 내용에 조작된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실 그대로 녹음 파일 자체가 형사소송법 313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 좀 무척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를 뿌리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열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돈 봉투를 배포했을 때 그게 대의원이든 현직 의원이든 제일 이득을 본 건 송영길 대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평가가 그렇게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직접 본인이 정말 교부를 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묵시적으로라도 지시 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왜냐하면 녹취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뭐 알려줬다, 보고했다. 그리고 돈이 뭐 100만 원 정도 모였을 때는 그 정도는 비교적 소액이니까 보고하지 말자. 뭔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먼저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가 이제 녹취에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가 검찰이 뭐 확보했다고 알려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 엊그제 한 언론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정근 씨와 직접 대화하는 내용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건 사실 한마디로 돈과 관련되는 명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강내구 씨와 그 이정근 씨 사이의 얘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냥 동의를 해버리면 그 증거 자체가 우리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고 본인과 관련되는 녹취록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녹음이 대화가 된 것이고 거기에 어떤 그 위조의 증거, 조작의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그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강내구 씨에 대한 강내구 수장검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자,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피의 사실은 크게 2021년 그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 9,400만 원의 뒷돈을 줬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또 그 본인이 이제 그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는 동안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한 3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서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서 지금 그 구체적인 그 증거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최근에 있어서 강내구 씨가 관련되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것에 구체적인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지금 검찰에 주장하는 것처럼 피의 사실 자체가 입증된다고 할 경우에는 영장 발부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강내구 씨가 구속이 된다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속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수사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장 발부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영장 실질 단계이긴 하지만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내구 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토대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무보좌관, 정무조정실장을 했죠. 그 지도부 체제일 때.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계속 이 송영길 대표를 향한 수사 속도를 상당히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돈 준 사람이 있으니까 돈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돈 받은 사람 중에서는 또 현역 의원들도 꽤 있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줄줄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뿐만 아니고 받은 사람 다 같이 지금 처벌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만 인터넷에 실명 리스트가 거의 20명까지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검찰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실 정치적 지금 내년 총선을 두고 그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된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조심하되 명확한 수사를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나아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대놓고 어떤 그 언론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서 객관적 물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환해서 해야죠. 대한민국 대표 300명에 대해서 만약에 돈을 받고 당선되거나 했는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뭐 여야 이런 그 좌우를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검찰의 어떤 역할을 사명을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밀양의 합성수지 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소방당국이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화재 상황 어떤가요? 네, 경남 밀양의 합성수지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47분쯤입니다. 공장 관계자가 내부 화재를 목격하고 바로 119에 전화 신고를 했습니다. 현 시각까지도 공장 내부에선 검은 연기가 높게 솟아오르고 빨간 불꽃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에 있던 5명이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93명, 장비 31대를 투입하고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합성수지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47분쯤입니다. 공장 관계자가 내부 화재를 목격하고 바로 119에 전화 신고를 했습니다. 현 시각까지도 공장 내부에선 검은 연기가 높게 솟아오르고 빨간 불꽃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에 있던 5명이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전 중인 중동 국가 예멘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행사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소 78명이 압사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반군 측이 허공을 향해 총을 쏴댄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숨을 쉬지 못해 소리칩니다. 사망자의 신발은 길가 곳곳에 떨어져 있고 구급차가 급하게 들어섭니다. 현지 시각 19일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78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습니다. 현금 10,000원을 나눠주는 자선 행사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현재 중동은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 기간으로 음식, 현금 등을 나눠주는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역시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 사나를 통치하는 후티 반군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كلفنا بالنزول وتفقد أحوال أولا المصابين والجرحى وأيضا من توفاهم الله. 일각에선 반군이 발포했던 총이 압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다가 혼란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부상자 13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진 가운데 반군은 주최 측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개그맨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서 씨는 링거를 맞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그맨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 심정지가 왔고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형사가 현장에 가 있다는 거, 경찰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정식 조사를 해놨습니다. 1979년 T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서 씨는 일요일 밤에 서세원 쇼 등에서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며 연예계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과 서세원 쇼 표절 의혹, 해외 도박 논란까지 불거져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고 2014년 부인 서정희 씨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서정희 씨와 이혼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23세 연하의 김모 씨와 재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과 미디어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측은 서 씨의 가족과 논의해 부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코미디언 출신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사망 원인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링거를 맞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쇼크사로 심정지가 왔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요. 예. 사실 서세원 씨는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알아왔습니다. 또 혈압도 굉장히 높아서 혈압 관련해서도 이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제는 아마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건강상의 뭐 큰 문제나 이런 식인 것보다는 약간의 그냥 뭐 이렇게 엄청난 링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게 오다가 합병증으로 그냥 심정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세원 씨는 스타 코미디언 출신으로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과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제작자로서 저희 TV조선에 출연한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요 건국을 인정하지 우리가 건국을 가리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지금 10대 20대들한테 이승만 그러면 그냥 천하의 죽일 놈 이렇게 표현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인간 이승만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됐겠죠. 이승만 대통령 없이는 민주주의나 이 경제 발전이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었고요. 네, 사실 서세원 씨 1980년대, 90년대 풍미한 스타 코미디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화 제작자로서도 활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폭 마누라 기억하시죠? 예. 2001년에 이제 제작돼서 신은경 씨가 주연해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예. 그거의 당시 공동 제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 서세원 씨가 1986년에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B급 영화 같은 납자루 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직접 감독도 하면서 대본도 썼어요. 거기에 지금 전처인 서정희 씨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개그맨 스타로서 그리고 스타 MC로서 그렇게 말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하지만 영화 제작자로 나서면서 영화를 한 10편 정도 제작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로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망가지게 되는 게 보입니다. 예. 자, 말씀처럼 이 서세원 씨는 이 각종 구설 예. 그리고 전처인 서정희 씨 폭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뒤에 목회자로 변신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목회자로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는요 무슨 일 있고 이혼하고 뭐하고 이혼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얘기해. 신경 쓰지 마. 세상 것들이 쌀을 보내줘, 빵을 보내줘. 여기 오늘 캄보디아에 학비를 줘. 예, 네. 지금 모습은 캄보디아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서세원 씨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건가요? 이혼하기 전에 예. 2015년에 서정희 씨와 이혼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그 교회도 세우고 정식으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했지만 국내에서 교단에서는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다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국내 교단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뭐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국내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같은 여자의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서 저렇게 이중적인 이야기를 아무 고인이 되신 분한테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랑 제가 좀 아침에 이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정희 씨는 과거에 이제 너무 깜찍한 이미지로 데뷔를 했잖아요. 예. 20살에 결혼을 빨리 해서 이제 연예계 생활을 은퇴를 했는데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내조도 잘하고 되게 인꼬 부부처럼 예. 나왔는데 나중에 그게 쇼윈도 부부라는 게 그러니까요.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암 투병을 하면서 과거 폭행 사건일 때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모습이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엘리베이터 사건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할 정도로 과거를 좀 극복하고 약간 남편에 대해서 뭐 용서까지는 아니지만 좀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그 전까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좀 약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그 서세원 씨가 영화 때문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힘들 당시에 서정희 씨가 광고를 여러 편 찍어서 그것을 굉장히 뭐 좀 도와주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연예계를 은퇴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그러니까요. 워낙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깜찍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델과 영화 그런 광고 모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도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책도 내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남편 내조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세원 씨가 2004년과 2009년에 경제사범으로 이제 그런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부인이 옆에서 굉장히 내조를 하면서 2013년에 아들 종우 씨가 결혼을 할 때 서정희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그때는 이혼 바로 전해잖아요. 31년까지 굉장히 잘 살았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하지만 너희들도 이혼하려면 최소한 31년은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 서정희 씨 뭐 백반기행에 출연을 해서 이혼과 관련해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상도 함께 보시죠. 선생님. 아무리 살림 잘해도요. 끝까지 안 살아요. 끝까지 안 산다고. 아, 네 그런 거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서. 조심스럽지 않아요. 그냥 오빠인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게 다 운명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애씀이 있고 서로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뭔가는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림하고 애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해 먹이고 도시락 싸고 정말 부엌에서 있던 시간을 그렇게 즐거워했었는데 제가 혼자 되고 나서 다 싫은 거예요, 그게. 난 절대로 살림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엄마 아빠 헤어질 시점에 그게 몇 년 전이죠. 네. 한 3, 4년 됐나 봐요. 3년? 아무래도 제가 엄마의 편에 서서 엄마를 도왔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결심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아빠가 잘못했고 뭐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이랬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엄마고 아빠니까 해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지금 뭐 서정희 씨에 이어서 딸 서동주 씨까지 봤는데 자, 뭐 가족들도 참 상당히 뭐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아픈 뭐 그런 심정이긴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동주 씨는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면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또 방송인으로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 3년 전에 이제 동주 씨를 직접 만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버지에 대한 애증은 있지만 아버지를 좀 용서하고 품으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그의 글에는 이제 아버지와 그런 취미가 같다. 이런 유전자라는 거는 이렇게 떼버릴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나를 그만 좀 미워했으면 좋겠고 나도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은 또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지금 과거의 가족들도 이제는 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운전부터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받는 것까지 일상이 전례 없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대형 터치스크린. 볼륨을 높여달라고 말하자 알아서 조절해줍니다. 지니야, 볼륨을 키워줘. 운전 중에도 음성 명령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량용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CCTV는 촬영된 사람들의 연령대와 성별까지 인식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알려줍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졸음운전 등 위험 사항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온 걸 보니까 엄청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서빙 로봇도 한 차원 진화했습니다. 이 로봇은 무게를 감지할 수 있어 서빙이 끝나면 배식구로 알아서 돌아갑니다. 전선과 문턱 등 장애물이 있어도 국물 등 액체가 넘치지 않게 실어 나릅니다. 이러한 국내 IT 제품들은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까지 판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에 서빙 로봇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 신제품이 하반기에 해외 쪽에 판매를 개시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만나 더욱 똑똑해진 K-디지털 기기.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새 봄맞이 대청소가 한창인데요. 우리 주변 곳곳에서 겨우내 쌓인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대표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세척 작업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물과 중성세제를 섞어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제거한 뒤 건조한 천으로 동상 표면을 닦아냅니다. 그 뒤 잔여 먼지나 녹, 이물질을 메탄올을 사용해 제거한 뒤 재코팅한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들 동상이 있다면 송파구에는 올림픽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요. 두껍게 쌓여있던 먼지들이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동상들이 봄맞이 목욕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동상들 말고도 또 특이한 청소 현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으로 가보겠는데요. 항공기도 목욕을 위해 경납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공기 세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동체, 랜딩 기어, 날개, 그리고 엔진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합니다. 항공기 동체는 물을 뿌려 표면에 달라붙은 먼지를 제거하고 엔진은 고압의 물을 내부로 쏴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세척과 건조를 수차례 반복한다고 합니다. 중장비들이 동원돼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묵은 때를 벗고 항공기들은 힘차게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상쾌한 기분이 절로 듭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2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지만 어제 30도에 육박한 곳이 많았던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0도로 많게는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더해져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앞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주말에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충청과 호남에는 이슬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지만 먼지가 말썽을 부리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